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어린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쌍둥이는 성별은 달랐으나 생김새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누이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남동생 또한 여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고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매의 부모는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매일매일 슬퍼하며 도무지 어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어린 쌍둥이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단 둘만 남겨진 어린 남매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젠 엄마도 없어.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해. 그러자 누이는 잠시 생각을 하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를 찾으러 떠나자. 이대로는 우리끼리 살 수는 없어. 남매는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서 그날부터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이들 남매가 한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는데 그 집 주인이 둘을 불쌍히 여겨서 집을 마련해주고 약간의 재물을 주어 집에서 먹고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것도 지쳤고 너무나 힘들었던 남매는 부자의 배려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마을에서 서당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당의 훈장이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혼인을 하지 않은 몸이었는데 하루는 남동생이 누이와 함께 서당에 온 것을 보고는 이 누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이 죽고 누이 혼자 남으면 참으로 외롭게 될 거야. 그럼 내가 그때 누이 곁에 가서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살면 될 것이다. 훈장은 그렇게 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훈장은 독약을 넣은 떡을 동생에게 주었고 동생은 그것을 맛있게 먹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이는 갑작스러운 남동생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남동생이 시신을 명주에 싸서 방 안에 잘 눕혀놓고 옆에서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이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해. 너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어 왔단다. 내 동생은 서당 훈장이 떡에 독약을 타먹여서 죽인 거란다. 그 탐욕한 놈이 너와 혼인을 하겠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하거라. 그게 정말인가요? 어찌해야 하죠? 어찌해야 동생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누이의 물음에 아버지가 이래저래 하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 정말로 이 서당에 탐욕한 훈장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참으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소이다. 나도 아끼는 제자를 잃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찾아왔소이다. 그렇군요. 당신도 나처럼 마음이 아프군요.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이다. 훈장은 그러면서 음흉하고 탐욕한 눈빛으로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누이는 꿈에서 아버지가 말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여기는 동생 생각이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게 저기 샘물가에 같이 가주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그리로 가지요. 그렇게 누이는 훈장을 데리고 샘물가로 갔습니다. 샘물가에 도착을 하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내 몸이 왜 이런 것이지. 훈장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샘물로 그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날 좀 잡아주시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훈장은 누이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을 죽인 것을 알아요. 지금 당신은 벌을 받는 거예요. 안 돼. 제발 살려주시오. 내 잘못했소. 훈장은 그대로 샘물에 빠졌고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누이는 가만 훈장이 빠진 샘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했어요. 훈장을 샘물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혼이 훈장에게 씌어서 샘물에 빠지게 할 것이니
훈장을 샘물가에 유인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이는 그렇게 동생의 복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의 옷으로 옷을 바꿔 입고 그곳을 떠나 멀리 달아났습니다. 한참 달아나던 누이는 갑자기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도착한 마을에는 인심 좋기로 유명한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인심 좋은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집주인 부자는 한 끼 밥을 청하는 남장을 한 누이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참으로 잘생긴 청년이로구나. 이 청년을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 혼인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내 딸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부자는 이 누이가 잘생긴 남자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 하였습니다. 부자의 딸은 혼인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장을 한 누이의 외모를 보고는 마음을 바꾸고 당장 혼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이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고 도망을 칠까도 생각을 했지만 당장 나가서 갈 곳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상황이니 일단 잠시 동안 남자인 척을 하고 집에 머물기 위해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부인과의 합방을 정중하게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이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앞문을 열고 동쪽을 보면 동백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그 꽃잎을 3장을 따서 내 동생에게 가져가 얼굴에 붙이면 동생이 살아날 것이야.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제가 죽은 동생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누이는 일전에도 아버지의 말대로 해서 서당 훈장에게 복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서 앞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보니 정말 그곳에는 어제는 없던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이는 동백꽃잎을 3장을 땄습니다. 그런 뒤 부잣집 장인에게는 고향에 갑자기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심 좋고 마음 좋은 이 부자 장인과 장모는 귀한 인삼을 잔뜩 싸주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옛집에 도착해서 보니 신기하게도 동생의 시신은 썩지 않고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이가 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해준 대로 동백꽃잎 3장을 동생의 얼굴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생의 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이 끊어졌던 동생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너무나 기뻐하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누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맞아,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깨어났잖니. 그렇지. 그럼 내가 먹던 떡을 누이 주려고 숨겨놓았는데 그게 어디 있지? 정신을 차리거라. 넌 그 떡 때문에 몇 년간 죽어 있었단다. 누이는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놀라하며 고생한 누이를 걱정하였습니다. 누이가 너무 고생했구나. 아니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 아니 훈장님이 그럴 줄이야. 내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는데. 그나저나 이제 앞으로 어쩌지? 이제 누이와 나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건가? 그러자 누이는 장인이 준 인삼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자, 동생아, 이 인삼을 먹고 빨리 기운 차려서 네가 나 대신 부잣집에 사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다 해결돼. 그 집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인심이 후한 분들이야. 너는 그 집 사위가 되면 이제 외롭지 않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뭐라고 갑자기 나보고 혼인을 하라고. 난 신부의 얼굴도 못 봤는데. 그리고 성품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모두 알고 있어. 수려한 용모의 성심 또한 좋아서 많은 사내들이 탐을 낼 정도의 색시야. 그러니 넌 몸만 회복하는데 신경만 써라. 정말 내가 건강해지면 그 어여쁘고 착한 색시를 정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 내 꿈을 꾸는 것 같아 누이. 그래, 네 몸이 회복하면 당장 내가 그 집에 데려다 줄게. 그렇게 누이는 동생에게 인삼을 다려 먹였고 동생은 금세 기운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누이 대신 부잣집으로 갔고 부잣집 딸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딱 남장한 누이의 모습과 똑같았기에 이 부잣집 딸과 장인 장모는 이 남동생이 혼인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후 이 누이는 남동생을 잘 장가보내고 나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나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사람을 죽게 한 죄를 속죄하고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동생의 행복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누이는 절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속세에 있던 업보를 모두 털어냈구나. 너의 착한 성심이 동생을 살리고 또한 너희 아비 또한 극락으로 갔구나. 이젠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제 이곳에 와서 날 보자 하거라. 그렇게 누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선녀가 되어서 천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 장사를 하며 아들과 함께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소금 장사로 인하여 세상 천대를 다 받으니 그의 아들인 칠복이는 그만 화가 나서 아버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칠복이는 손은 시골에 가야 살찌고 사람은 서울에 가야 잘 된다고 곧장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팔아서 두 부자가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칠복이는 글 공부라고는 꿈에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글은 몰라도 입은 있으니 서울에 가면 밥이야 못 빌어먹겠는가 하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들을 위해 커다란 방망이 하나를 들고 서울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이라고 찾아가니 집도 즐비하게 들어섰고 오가는 사람도 시골과 다르게 너무 많아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낮에 팥죽 파는 할머니한테 팥죽 한 그릇을 빌어먹고 온종일 서울거리 구경을 하다 보니 그만 해가 져서 어두컴컴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잘 데가 없어 밤이 깊도록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이 좋다고는 해도 그를 하룻밤 자고 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계속해서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다 담장이나 의지에서 하룻밤 자고 보자 하고는 담장 밑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밤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새까만데 높은 담장 안으로부터 흰 명주천이 구만리 장천에 걸린 은하수처럼 내리드리웠습니다. 잘 데 없어 헤매던 칠복이는 하늘이 자기를 도와 잠자리나 마련해주는 줄 알고 힘껏 흰 명주천을 잡아쥐었습니다. 그러니 담장 안에서 누군가 명주천 다른 한 끝을 잡아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명주천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담장에서 뛰어내리니 아주 어여쁜 여인이 명주천 한 끝을 쥐고 섰는데 어떻게나 고운지 어두운 밤이라도 해달이 뜬 듯 환했습니다. 그러나 여인 즉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자 퍽 돌아섰습니다. 칠복이는 살 길을 찾아 집을 뛰쳐나온 사람이라 배운 것은 없어도 들은 것은 많고 배짱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절 보자마자 돌아서는 것이오? 내 발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낭자가 명주천을 던져서 왔는데 그러면 돼요. 빨리 날 데리고 별땅으로 가시오. 꽃분이가 기다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으나 낯선 남자가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서 있으니 칠복이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은지라 꽃분이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연못가에 있는 별땅으로 갔습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작은 폭포에는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경치 또한 장관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를 따라 별땅에 들어가 놀다 보니 재미가 무궁무진하였습니다. 꽃분이가 내놓은 오색 실과를 함께 나누어 먹고 꽃분이가 부르는 노래도 들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룻밤을 대감집 딸 꽃분이와 놀다 보니 천당에 온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날이 밝아도 별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하는 수 없이 낮이면 칠복이를 벽장에 숨겨두고 밤이면 칠복이와 둘이서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이 둘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이제는 죽어도 칠복이를 서방님으로 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밥을 가져오면 바로 물러가라 하고는 그 밥을 둘이서 나누어 먹고 밤이면 밤마다 칠복이에게 글을 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글이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늘 천자부터 배우기 시작하였지만 본래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열을 알려주면 백을 알았습니다. 몇 달을 배우니 천자문도 떼고 스스로 책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글을 알게 되니 꽃분이는 어머니를 조용히 찾아서 전후 사연을 다 말하고는
아버지께 말하여 어떻게 해서든 부부를 맺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감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대감이 알면 당장 당벼락이 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머니들이란 자식 앞에서는 제 살점보다 더 아까워하는지라 꽃분이를 크게 꾸짖지 아니하고 꽃분이의 말을 들어주기를 승낙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어머니 즉 마님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하루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마님은 대감에게 옛말을 하겠다면서 꽃분이의 일을 옛말처럼 엮어하고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쓴 죽이 밥이 되겠나? 당연히 할 수 없이 살게 해야지. 그렇지 않소? 대감은 자기 집 일인 줄도 모르고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님은 뒤이어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꽃분이의 일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은 더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방도를 생각해야지. 소금장수의 아들과 혼례를 했다는 말이 나가는 날엔 조정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지 않소. 그럼 무슨 방도가 있나요? 저도 지금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감은 한참 동안이나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인, 아무개 양반이 조정에 있다가 간신으로 몰려서 도망치지 않았소. 그 양반 지금 도망쳐 어디가 사는지는 모르나 후에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 되었거든. 나라에서 그렇게 찾아도 오지 않는 걸 보면 죽었으나 어디에 은거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니 그 소금장수의 아들을 그 충신의 아들이라 하고 그 녀석을 잘 단속해서 우리 애와 혼례를 이루게 하면 되지 않겠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부터 대감은 충신의 아들을 만나서 대감네가 사위를 삼는다는 소문을 내놓고는 칠복이와 꽃분이를 잔치시켰습니다. 잔칫날 조정에 드나들던 숱한 대신들이 오더니 대감이 사위를 잘 삼았다고 칭찬도 하고 가짜 충신의 아들인 칠복이에게 그때 그 일이 억울하게 되었다며 그를 위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감은 자신을 속이고 남까지 속여 넘기고 나니 한시름을 놓고 점잖게 앉아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하고 오가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잔칫날까지 지나니 만사대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며칠 사이에 충신의 아들이 되고 대감의 사위까지 되어 서울거리는 물론 조정에도 두 알개를 치며 드나들어도 그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옷도 잘 입혀놓으니 남중일색이요. 글도 배우고 인사예절까지 잘하니 조정 대신들도 그를 두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서울거리에 나갔는데 아버지 즉 박씨가 오쟁이를 지고 서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칠복이를 찾느라고 오쟁이에 메밀떡을 해놓고 지고 다니며 그 떡을 먹어가면서 서울거리까지 왔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를 보았지만 오쟁이에 메밀떡을 넣고 지고 다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로 되는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대감집 사위라 따라다니는 종만 해도 몇이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저기 저 오쟁이를 치고 다니는 노인이 시골서 온 불쌍한 노인 같은데 내가 은혜를 베풀려 한다. 저 노인을 아무 주막에 모셔다. 며칠이고 네 명이 내릴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명이 내리기 바쁘게 종들이 달려가서 노인의 손을 끌며 어느 주막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박씨는 잡혀서 죽을 대로 가기나 하는 듯 싫다고 뒷걸음질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감집 사위가 명을 내렸는지라 칠복이 아버지를 억지로 데리고 주막까지 데려가 주막집 주인 보고 이 노인을 잘 대접하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박씨는 칠복이를 찾아다니다가 영문도 모르고 웬 사람들에게 끌려 주막에 들었는데 뜻밖에도 주막집 주인이 상대접을 하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칠복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마침 집에는 아내밖에 없어서 칠복이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부인, 잠시 내 앞에 앉으시오. 내 할 말이 있소이다.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 말씀해 보세요. 내 오늘 거리에 나갔다가 아버지를 봤는데 때가 가득 묻은 헌옷을 입고 지프로 튼 오쟁이를 지고 다니었소.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서 종놈들을 시켜 아무 주막집에 모셔다 잘 대접시키라 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어찌할 게 있나요? 부모 있어서 푸른 하늘을 보았는데 아버지가 왔으면 자식된 도리로 모셔와야지요. 그렇지만 밤에 누구도 몰래 이리로 데리고만 오세요. 그 후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칠복이는 밤에 아버지인 박 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칠복이가 절을 하는데 박 씨는 칠복이를 몰라보았습니다. 옷도 몸에 비단을 둘렀지. 잘 먹어 살이 올랐지. 일 안에 살색이 하얗게 되었지. 게다가 말까지 자라니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 하느냐? 도대체 넌 누구냔 말이냐? 아버지, 제가 집에서 도망간 바로 칠복이입니다. 왜 저를 몰라보십니까? 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너가 칠복이라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대감 사위가 되었으니 우선 아버지 절 따라 가시죠. 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다시 보니 자기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박 씨는 칠복이를 와락 품에 끌어안고 울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칠복이를 따라 남몰래 꽃분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꽃분이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박 씨가 들어서자 절을 하고는 박 씨를 목욕하게 하고 새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그 이튿날 꽃분이와 박 씨는 몇 번이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박 씨가 양반들의 예의 범절을 모르니 꽃분이는 그에게 그것부터 가르쳐 주느라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인사법을 가르쳐 준 후엔 양반들이 모여 앉으면 흔히 쓰는 글도 얼마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 효성이 지극해서인지 박 씨는 꽃분이가 알려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행세하는 양반들과 마주 앉을만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꽃분이와 칠복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대감을 보러 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보니 대감은 박 씨가 인사범절도 양반의 인사범절이지만 글을 몇 구절씩 짓는 걸 보면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이 아무리 살펴도 소금 장사하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대감도 기뻐서 박 씨를 양반 대하듯 극히 공경하였습니다. 박 씨는 대감까지 인사하고는 한시름 놓고 좋아서 주막에 찾아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니 기분도 좋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주막에는 숱한 양반들이 드나들었지만 술에 취한 박 씨는 자기가 소금 팔 때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노래 부른 뒤에는 전에 소금 장사를 할 때 양반들에게 돈 떼인 일을 생각하며 개 팔아 둔양반 돼지 팔아 성냥반 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면서 지금은 대감과 사돈간이고 아들은 어느 대감집 사위가 되었다는 것까지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이튿날 이 소문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서울판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입 가진 사람마다 대감을 욕하며 아무 대감이 충신의 아들을 사위 삼았다더니 소금장수 천민의 아들을 사위 삼았다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대감이 거짓말한 것이 서울판에는 물론 조정에까지 대나처럼 환히 드러나서 대감은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밤낮으로 한숨뿐이고 입 가진 양반들은 입이나 달렸다고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별의별 말을 다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이런 때에 꽃분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들을 불러 한상 차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 형편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면목으로 한상 차린단 말이냐? 무슨 좋은 방도가 있는 것이냐?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라도 당겨서 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은 꼭 같은 음식을 두 가지로 차려야 합니다. 한 가지는 소금을 넣고 한 가지는 소금 하나 넣지 말고 해놓고는 조정에 드나드는 대신들을 다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대신들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대감네는 꽃분이의 의향대로 음식을 차려놓고 대신들을 청했습니다.
정사에는 뒷전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앞다투어 찾아다니는 대신들은 대감을 언제 욕했나 싶을 정도로 웃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대들이 모여오자 꽃분이는 사내 진미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받쳐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술 한잔하고 음식을 집더니 저마다 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체면을 지키느라 말은 못하고 있는데 한 성급한 대신이 참지 못해 말하였습니다. 사내는 사내인데 소금을 넣지 않아 진미가 못 되어이다. 한 사람이 말을 떼니 서로 다투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꽃분이는 이 좋은 음식을 놓고도 안면을 찡그리는데 대감님들은 어찌하여 소금 파는 사람은 천민이라 그렇게 하대하나이까? 제가 소금 넣은 음식도 한 상 차렸으니 그걸 한번 맛보세요. 꽃분이는 상을 물리고 소금 넣은 음식을 차린 상을 들여왔습니다. 그제서야 대신들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음식을 집었습니다. 어르신들, 음식 맛이 어떠하옵니까? 입에 맞으십니까? 정말 맛있구려. 역시 소금이 들어가니 같은 음식도 별미네구려. 성급한 대신이 또 한마디 하였습니다. 우리 소금 넣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소금 파는 장수를 천민이라 할 수 있나. 그러니 우리 그 사람을 양반으로 만듭세. 양반을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는데 그야 못하겠나. 그 뒤로 누구도 다시는 박씨를 천민이라 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와 칠복이는 그 뒤로 더는 뒷말을 듣지 않고 부부간의 금슬이 좋게 보내며 아버지를 하늘같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결국 꽃분이의 현명한 대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으며 신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나이 20살 먹은 과부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혼인했는데 남편도 1년도 못 가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저런 과부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꾸준히를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여 종으로 마을을 돌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매일매일 고되게 살았지만 심성만을 참 고왔습니다. 자기도 빈털털이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네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이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자신을 굶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 한 사내가 썩 나타나더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내는 자기처럼 머슴살이하는 남정네로 보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 좀 봐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치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과부가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 말입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꾸어다오. 이러거든 말입니다.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꾸어달라니 딱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꾸어줬다가는 무슨 심수를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어줬습니다. 꾸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꼭 이 돈 갚을 거지요. 꼭 갚아야 해요. 제 전 재산이에요.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난 약속을 잘 지키는 놈이다.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과부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꾸어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거든 말입니다.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처녀는 받았습니다.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빨리 나와봐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 또 돈 서푼을 준단 말입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꾼 돈은 어제 갚았잖아요. 하니까 도깨비가 어리둥절하며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과부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 돈 갚으러 온 것입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며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세요. 하면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입니다.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아,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입니다.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지 않겠습니까?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 났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아,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이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공돈서 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듬이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세 새 옷이 턱 나오는 것입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인 것입니다.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그 다음 날부터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거든 말입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어제라는 것입니다.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는 것입니다. 야,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 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옷 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왜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니깐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나라 잃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쬐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습니다. 뭐 아직도 하늘에서 벌 받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누구든지 도깨비가 돈 꾸어달라거든 두 말 말고 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횡재수가 터질 테니깐요. 아마 착한 과부를 위해서 도깨비가 알고도 모른 척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주는 부모님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